오늘은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꼭 뭐 장애인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사회에나 사실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우리가 해오고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계급과 계급 사이의 차별, 그다음에 또 젠더 사이의 차별, 그다음에 또 자기 결혼하는 같이 영원히 자기랑 같이 살고 싶은 그 파트너에 대한 차별. 그래서 같은 젠더끼리 살면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그분들의 그 선택, 일단은 이 차별과 편견 자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제 사회의 갈등이잖아요. 특히나 차별은 굉장히 많은 사회들이, 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에 없는 사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차별이 없는 사회로 가려면 뭔가 다른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분 제가 그 전에 그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은, 부모가 여러 명의 아이가 있으면 자기 아이들도, 자기가 엄마가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은 자기 아이들조차도 엄마와 아버지가 자기네가 더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덜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좋아하는 아이는 뭐겠어요? 자기 마음에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아이가 있고 조금 덜 느껴지는 아이가 있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요 아이가 한 행동은 용서가 되고 저 아이가 한 행동은 용서가 안 되니까, 저는 이 차별이 결국에는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가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제 여자와 남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아직 가족이라고 패밀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결혼했지. 둘이서 이제 결혼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영화 같은 거를 이제 보시면서 느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둘이서 이제 살다가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막 뭐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하자마자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잉태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 빼놓고 1년 이렇게 지내면서 가족들이 두 부부가 살다가 패밀리를 갖고 싶다는 표현을 해요.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이제 make a family, 패밀리를 만들고 싶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두 사람만이 만나서 둘이가 살고 있는 거는 패밀리를, 아직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 가족에 아이가 태어나야지 이제 그게 비로소 패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체, 사회, 소셜 그룹은 패밀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extended family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피로, 그래서 이촌에서 이제 삼촌으로 갔다가 이제 사촌으로 가고, 그쵸? 그래서 오촌, 요즘은 뭐 사촌도 만나기가 힘든 시절이 돼버렸긴 하지만은, 결국 이웃사촌이 더 가까운데, 요즘은 또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이웃사촌도 사촌이 아니고 그냥 서로가 고개 목례 정도 하는 이 정도의 관계로 사회가 참 많이 점점 이제 우리 사회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점점 고립이 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 차별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회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차별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부터 해서 차별이라는 말을 갖다가 너와 나 사이에서는 잘 그런 말을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차별이란 말을 쓰지만은,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우리가 차별이라는 말을 쓰고, 차별에는 분명하게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차별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차별하는 경우에 아이에 대해서 편견이 있어서 차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서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좀 덜 느껴지고, 또 옛날에는
내가 막내가 나한테 내가 좀 더 가까워도 또 이제 맞이가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의미 때문에 이제 맞이를 더 이제 부모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차별적 행동을 부모가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 편견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 그 편견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의 일종이고, 그죠? 생각의 일종이고, 또 편견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정해지고, 이제 관점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insight and perspectives가 편견에 의해서 많이 이제 움직여지는데, 제가 그 전에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insight와 perspectives,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게 결국엔 부모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행위에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 편견에 대한 거는, 저도 편견을 많이 다른 사람의 편견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씁쓸해지고 상처를 받게 되죠. 이 차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생활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결국엔 저도 가장 가까운 저희 과에 있는, 저하고 친하고 같이 늙어가고 있는, 젊은 시절에 만나서 과에서 만나서 같이 늙어가고 있는 우리 교수들, 10년 이상 20년 이상 같이 일을 한 이 교수들조차도 아직까지도 제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아직도 나에 대한 편견이 있구나. 그죠? 그러면 그 나에 대한 편견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이 사회에 살면서 내가 그 친구보다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언어밖에 없잖아요. 언어밖에 이제 없다고 간주를 해요. 뭐 그 친구보다 제가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뉴얼리 물리적으로 우리가 자격은 다 갖춰졌으니까 이제 대학에서 뽑아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대학 출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나름대로 각자가 다 자기의 그런 어떤 그 내면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내가 이 친구들하고 다른 거는 생긴 거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다른 거는 일하는데 자꾸 나타나는 거,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언어잖아요. 아무리 제가 영어를 몇십 년을 여기서 산다 한들 32년을 한국말만 100% 하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영어를 한다 그래서, 더군다나 한국인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남자하고 같이 사는데 얼마나 영어가 늘면 많이 늘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만 이제 다르고, 그 영어는 말하는 데서 벌써 미팅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할 때 벌써 딱 티가 나잖아요. 제가 여기 미국산이 아니라는 거, 밖에서 수입품이라는 거, 아니면 수입품은 아니어도 제가 그냥 옮겨온 거라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딱 말을 하는 순간에 어때요? 스테레오 타이핑이 딱 정해져서, 저 친구는, 그러면 이제 벌써 말이 어때요? 미국 사람들처럼. 제가 지금 한국말을 이렇게 따복따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런 거를 보는 분들이, 저 사람은, 똑똑하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제 입에서 영어가 나오는 순간에 벌써 저는 한 80%나 70%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얘기를 누군가가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한다든지, 중국에서 온 사람이 한다든지, 미국에서 온 사람이 한다든지, 우리도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간 사람들이라는 거를, 그 사람의 기록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답답하고 뭔가 시원하지 않고 이런 거를 느끼는 거를 똑같이 이제 여기서도 느끼는데, 그 안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저를 차별하는 사람은 없지만 편견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저를 차별하는 것 같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그런 거를 이제 봐요. 그렇게 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친구들이, 제 옆에 동료들이나 아니면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제가 싫어가지고 감정이 실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감정이 실려가지고 저 사람이 싫어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나를 아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거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편견이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하나 예를 들면은 Heart of the Matter라는 영화가 있어요. Heart, 심장, of the Matter, 그러면 M-A-T-T-E-R, 그래서 이제 matter 이러면은 이제 문제는 네 가슴이야. 무엇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 심장과 의사가 카디오 이 의사가 굉장히 환자인 지적 장애인 환자를 굉장히 케어를 해요. 그 굉장히 잘해주고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이 환자가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환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뭐가 어지럽다고 자기가 어지러워서 쓰러진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번호를 적어서 수첩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자기 번호 적어주고 그 수첩을 주면서 자기가 직접 수첩을 주면서 거기다가 어지러운 날짜, 언제 어지러웠는지,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언제 그 어지럼증이 끝났는지, 어지러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적어라, 일지를 적으라는 거죠. 저널처럼. 그렇게 적어라 하면서 수첩을 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종이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해서 그렇게 어지러울 때 어떤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써서 준 거죠. 이렇게 행동을 하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제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면서 너가 어지러워도 전화하고 또 언제든지 너가 좀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유가 없어도 네가 나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이럴 때는 언제든지 해라. 그러면서 이제 줘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이제 의사들은 환자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막 자기 번호를 적어서 주고 또 막 프로토콜을 막 그렇게 주지 않고 보통의 의사들은 어때요? 그냥 말로 하죠. 전화번호 뭐 주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은 준다 해도 그냥 제 번호 이렇게 해서 번호 말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어지러우실 땐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환자가 어떻게 보면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환자가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의사가 그 정도로 케어를 하는 거예요.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쓰는 것도 빠르지 않고 벌써 말도 살짝 어눌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거기에 맞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장애인 이 환자들 뭔가 약간 부족한 이 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케어하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이 큰 의사였어요. 정말로 훌륭한 의사였고 그다음에 능력도 있는 의사였고 이랬는데 이 환자가 집에 가서 어지러워서 바로 전화를 했는데 이 의사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왜냐하면 이 환자는 굉장히 이 의사를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겠죠. 이런 의사들은 너무너무 잘해주고 이 지적장애인들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눈치를 자꾸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100%이 장애를 가진 이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차별도 차별이지만 이 다른 사람의 편견 때문에 그렇다고 일일이 차별을 하면 너 왜 나를 차별해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편견인데 그 상대방이 자기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걸 모르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민해요. 왜냐하면 항상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그 무의식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가 이 의사를 굉장히 그 무장해제하고 이 의사를 좋아할 정도로 그런 걸 엄마도 알고 있으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의사한테 전화할 때 이제 이 의사는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있느라고 이 전화를 못 받았어요. 못 받고 프로포즈를 받고 바로 전화기를 보니까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와 있으니까 이제 이 의사가 정신없이 이제 전화를 하고 병원에 쫓아갔는데 의사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환자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 환자의 그 어지럼증이 그 정도로 심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죽을 정도로 심하지 않은데 너무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환자가 어지러워서 운전을 하고 병원에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데 그게 이제 어리벙벙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의사가 단 한 번도 이 지적 장애인인 이 환자가 성인인 이 환자가 운전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한 번도 자기가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지적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운전을
못할 거고 운전 면허증을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모든 프로토콜은 다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선때 했는데 그 안에 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편견인 거예요. 근데 무의식적인 편견인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죠. 오만에서 나온 편견은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 장애인들의 이 친구에게 이 친구가 부족한 부분을 미리 다 알고 그 정도로 케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편견이라는 게 마음밭이 나빠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무시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의식을 하고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무의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약자들에게 많이 그런 걸 하게 되죠. 그러면은 장애가 있다 그래서 약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왜 성소수자들이 소수자라고 생각을 하고, 왜 마이너리티라고 생각을 하냐면 숫자적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약자라는 의미가 돼버리고, 마이너리티도 약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벌써 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민해요. 저도 안 그러려고 그러지만은 벌써 다른 사람 같으면 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건데, 저는 그게 탁 와서 신경에 딱 부딪혀요. 그런 케이스가 딱 일어나면은 딱 부딪히면서 아 저 친구가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저런 편견을 나한테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이제 느껴요. 그렇고 느끼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씁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도, 이 엄마도 이 미안해하는 이 의사에게 이 엄마도 이 의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한 번도 얘가 운전할 거라는 생각 못 해봤지. 왜냐하면 지적장애인이니까. 그건 뭐예요? 너는 굉장히 너가 좋은 의사라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너도 어쩔 수 없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의사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게 그런 편견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 편견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하나의 귀한 생명이 죽게 됐다는 거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그런 편견이 없었으면 어때요? 한마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말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장애를 가진 이 친구들은 또 어때요? 또 하나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장점이 뭐예요? 시킨 대로 해요. 해야 되는 대로 해요. 그래서 도덕도 분명하고, 그죠? 도덕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자기가 어렸을 때 훈련 받은 대로. 우리가 어린애들을 막 가르치지만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막 하지만 아이들이 어때요? 커가면서 애들이 거짓말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의사가 한마디만 했었으면은 절대로 자기가 쓰러져서 어떻게 되더라도 운전대를 안 잡았을 텐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자기가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 면허증이 있으니까 이제 운전을 해서 의사한테 오다가 그야말로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차별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우 나는 흑인은 너무 싫어, 이렇게 흑인은 너무나 싫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흑인들은 그냥 너무 싫어, 흑인 남자는 너무 싫어, 여자들은 좀 괜찮은데.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흑인 여자들 중에서 이 교육을 받은 여자들은 너무 좀 무서워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때요? 차별은 아닌데 스테레오 타이핑하는 편견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편견이라는 것도 많은 경우가 자기 또 경험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이제 빠칭코라는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빠칭코 저자가 하버드에서 그러니까 강의는 아니고 이제 Q&A, question and answer, 질문하고 답하고 이제 이런 세션을 한번 갖는 거가 유튜브에 잠깐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작가가 하는 말이 unauthentic이라는 이제 표현을,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살아가는데 이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제 이 저자도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텐틱하게 자기가 트리트 되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엔 언어텐틱이라는 게 차별도 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 동료, 만일에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 아내에게서조차도 그런 편견에 의해서 트리트를 당하는 경우가, 근데 그것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따지기도 조금 애매하고 따지려면 좀 치사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얘기하는 그 언어텐틱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다. 바로 저 언어인데. 그러니까 제가 저희 과에서 저희 동료 교수들과 이분 저보다도 이게 들어온 지가 저보다 늦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낮은 레벨에 있는 교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수들이 저를 리스펙트 하고 다 한다 그러는데, 하기도 하는데도 그렇게 언어텐틱하게 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언뜻 보일 때 제가 가슴이 좀 찌릿하면서 씁쓸하면서 아프죠. 그렇죠? 그 언어텐틱이라는 말이, 이 저자도 얘기를 한 게 일본 사회에서,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던 게, 생긴 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제가 아무리 예쁘게 하고 밖에 나가도 저는 어쩔 수 없는 동양인이야.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 아이들 같이 이렇게 거기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부터 살았던 아이들은 일본 말을 일본 아이들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끔찍하게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비슷한데 정말 이상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사회가 절대로 차별과 편견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특히나 이제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애드보케이팅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저는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반대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행위는 계속 하지만, 그쪽으로 계속 추구는 하고 우리가 계속 노력은 하지만 인간 사회에 있는 이 모순을 우리가 너무 빠져들어가면은 우리가 너무 불행해져요. 그 불행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나를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어떻게 돼요? 거꾸로 내가 나를 다치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내 아이가 자신이 자기를 다치게 하고 내가 나를 다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너무 실망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당할 때마다 마음이 씁쓸해지고 속상하고, 그죠? 기분이 안 좋고, 그렇게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헐트하는 거고 나를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력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이걸 하나의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생각도 나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위가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무의식에서 나온 행동인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지만은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를 다치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게 그렇게 하는 행위들. 물론 이제 좀 머리가 이렇게 간교하게 간사하게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표 안 나게, 근데 남은 다 알아.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그 상대방이 안다는 걸 모르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굉장히 이분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가 아이에게 하듯이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아이를 차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부모도 목적이 있고 부모도 또 마음 가는 아이가 있고 또 조금 이제 예를 들어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이제 3명의 아이가 있으면 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걸 가지고 그 아이를 더 구박하는 부모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만을 정말 우리가 이제 스포일 시킨다 그러죠. 그럴 정도로 아이를 너무 감싸고 오히려 잘 이렇게 장애가 없는 아이들을 오히려 더 몰아붙여가지고 그 아이들을 외롭게 만들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우리를 좀 보호를 해야 되는 특히나 엄마가 부모님이 상처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하는데 부모님이 아이들 상처를 받으면 부모님이 상처가 있으면 내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하고 연결이 되고 나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아이가 장애가 있는 이 아이가 결국엔 나와의 혼동 속에서 그죠? 얘가 나고 내가 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지를 못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서 무슨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그런 행위를 봤을 때 내가 분노하고 상처를 받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로 가요?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면 아이들은 알죠. 벌써 내가 엄마의 근심거리라는 거, 내가 엄마의 큰 무거운 돌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알게 되면은 아이들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이제 움츠러들게 되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꼭 장애가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조차도 부모에게 형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그렇게 많이 못하고 동생은 굉장히 똑똑한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점점 이제 움츠러드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상처가 없으면 아이들도 상처가 없어요. 부모님이 내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도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 안 하고 뭐 능력이 있는 아이가 있으면 능력이 없는 아이도 있고 또 잘하는 애가 있으면 못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게 그냥 하나의 한 아이로 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똑같이 그냥 잘 키우시면은 그런 마음을 안 나타내고 그러면 아이들이 똑같은 일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당하고 와도 장애가 없는 아이가 당한 거는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가 당한 거는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파하고 더 속상해하고 더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운동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우리가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기 상대방의 의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하는 행동이면은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나는 뭐 나를 지키고 있지.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막 상관없이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한쪽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우등감을 가지고 우등감 우월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부부 사이에서도 둘이가 똑같이 이꼴로 사실 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차별과 그다음에 편견과 이런 언어센틱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는데 하물며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걸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그 연습은 끊임없이 그거는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의식적으로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 내가 나를 너무 나무라지 않는 거 꾸준히 노력은 하되 나를 위해서 성찰을 하고 계속 노력은 하되 다른 사람이 계속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에 계속 이렇게 움츠러들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자신을 다치게 되고 나중에 가면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다쳐가지고 점점 움츠러드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자신감 있게 키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를 지켜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쭈그러져 있다 제일 좋은 케이스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있다가 살아난 케이스예요. 아 내가 나를 지켜야겠구나 하고
여러 가지를 뭐 공부를 하시든 뭐 이야기를 들으시든 강의를 들으시든 이런 책을 읽으시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존재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거야. 내 존재만으로도 아 괜찮아. 제일 좋은 거는 내일 죽어도 괜찮아. 왜? 열심히 살았으니까.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님이 단단한 부모님이잖아요. 그 단단한 부모님은 아이들에게도 설사 아이들이 조금 못해도 공부를 못해도 장애가 있어도 또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만으로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아이로 부모님들이 키울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만일에 그걸 해보지를 않으셨고 못하시면은 아이들을 그렇게 지켜내게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은 하시고 열심히 싸울 거는 싸우고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은 하지만은 절대로 그거를 집에까지 가지고 들어오셔서 절대로 내 감정을 거기에 함몰시키지 말고 나 자신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허우적거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해야 될 것들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온 세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는 그냥 내 감정과 나를 분리시켜서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지켜내고 그다음에 나도 지켜내고 또 나중에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다 하고 나의 생명을 다 하고 이제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도 다치지 않고 단단한 아이로 살아가게 돼요. 아이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장애가 좀 심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장애가 심하다는 의미보다는 자기가 혼자서 자기를 케어하면서 먹을 거 먹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챙겨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룹홈에 가서 살든 아니면은 뭐 이제 널싱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런 데 가서 살아도 그렇게 아이들이 단단한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켜서 이 그룹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 속의 그 단단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편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보이는 이 편견 그죠? 그리고 씁쓸하고 다치고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그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낸다는 거는 나가서 그 사람들을 싸우고 막 그 사람들이 너 왜 무의식이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기본 인간 본성이 우리가 선악설 성선설이 있는 것처럼 본성이 사람들이 본성이 또 굉장히 좋은 이 의사처럼 영화에서 나오는 이 의사처럼 굉장히 케어하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의식에서 그런 걸 갖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조금 덜 다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치는 거는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했을 때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다치게 되고 조금만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발만 물러서서 생각을 해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야지 내가 좀 덜 다치고 그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 사이에서 우리가 많이 서로 다치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가 악의를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못됐고 막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다쳐요. 굉장히 많이 다치지만 그 친구가 아이고 철이 없어서 아니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저 친구는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마음이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해할 정도로 우리가 깊이 우리 속으로 빠져들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를 항상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빠질라 그러면 뭐 다 단단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빠질라 그럴 때 얼른 저를 건져내는 거예요. 괜찮아. 그 사람이 의도하고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아직도 무식해.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저를 이제 건져내죠. 건져내서 그냥 거기 안 그러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며칠을 또 몸살을 앓고 속상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